자, 2학년 문학 원격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은 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감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하는 부분과 여러분이 직접 감상한 어떤 감상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오면 아무래도 나의 어떤 시각과 자, 그리고 집필진들의 어떤 시각을 비교해서 또 한번 감상의 어떤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나갈 어떤 작품들도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미리 감상을 해왔으면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활동 5번 문제를 오늘 볼 텐데 형식적 파괴가 보이는 어떤 시 한 편이 나와 있어요. 황지우 시인의 무등이라는 시인데 황지우 시인의 이 시가 시각적으로 산의 어떤 형상을 띠고 있죠.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 형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산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아니면 산의 외양을 통해서 어떤 시인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시에 들어서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시들은 자, 이렇게 형태적 파괴, 기존의 어떤 자유시의 어떤 형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시의 유형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 율격이라든가 아니면 내재율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율격이 확보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형태와 양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좀 더 시적 진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인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는 시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한편의 어떤 시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등이라는 어떤 시의 제목을 봐서 산 이름이 무등산인 것 같아요. 무등산과 관련된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행 자체가 일단 절망의 산으로 시작을 하네요. 아니, 절망의 산이 아니라 한자어 산으로 시작하네요. 묘산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묘산자로 시작을 해서 어떤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자, 보도록 하죠. 자, 절망의 산이라고 처음 표현을 했어요. 일단, 산이 절망의 산,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시인의 의도가 엿보여요. 자, 절망의 산이다. 자, 대가리를 밀어버린. 자, 대가리를 밀어버린. 대가리는 이제 산봉우리가 되겠죠. 산봉우리를 밀어버린 민둥산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 상실이다. 민둥산, 벌거숭이산. 자, 여기로만 봐서는 일단 생명력의 상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산이 지닌 어떤 특유의 어떤 생명력이 있는데 이런 생명력의 어떤 상실. 자, 생명력을 상실한 산인데 이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적 상황과 결부지어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시 자체에서 왜 이 산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자, 민둥산이 됐는지 왜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 산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감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분노의 산. 자, 산은 산인데 분노의 어떤 감정이 실려 있다고 했어요. 또 갑자기 뭐 사랑의 산, 뭐 침묵의 산이 되기도 하고 함성의 산이 되기도 하고 증인의 산이 되기도 하고 뭐 죽음의 산이 되기도 하며 부활의 산이 되기도 하고 영생하는 산, 뭐 생의 산, 뭐 회생의 산, 뭐 숨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그러나 현실의 산, 뭐 피의 산, 피투성의 산, 종교적 산, 너무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뜬 산, 눈뜨는 산, 새벽의 산, 희망의 산, 모두 절정을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대지의 산, 우리를 감춰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긍정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 이미지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 이미지 뭐 분노, 자, 여기까지는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시어들을 나열하다가 사랑의 산이라고 해서 생명력을 상실한 산이지만 자,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의 가치를 띠고 있는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 긍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의 산이다. 자, 그다음에 침묵의 산이다. 침묵의 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거죠.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죽음. 자, 일단 부정적인 어떤 산의 이미지만 한번 찾아보죠. 피의 산, 피투성이, 그다음에 힘들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부정을 빨간색, 긍정을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아까 사랑이 긍정이었으니까 사랑의 산. 자,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증언해준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다. 증인이 돼준다. 라고 봤을 때 이 산이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나 봐요. 이 무등산이. 자, 어떤 역사적 어떤 사실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또 보면 부활 긍정적이죠. 영생 긍정적, 삼생, 회생, 숨가쁘다, 치밀어 오른다, 갈망한다, 꿈꾼다, 꿈. 그 다음에 그 다음 힘이 세다, 일어난다, 눈을 뜬다, 새벽, 희망, 평등,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처리한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렇게 부정과 긍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 그런 어떤 산의 이미지를 나열과 열거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시에 적용된 표현상의 기법이 일단은 나열과 열거이다. 나열 또는 열거도 되죠. 자, 열거법을 통해서 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어요. 산의 속성. 여러 속성이죠.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러 그 산이 지니고 있는 무등산이 지니고 있는 산의 어떤 속성을 언급하였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왜 무등산이 이러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역사적 질곡으로 인한 어떤 절망적인 어떤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절망적인 어떤 산의 모습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자,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절망의 산, 민둥산, 벌거숭이 산, 분노의 산,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희망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노래한 부분은 자, 네모로 처리가 됐어요. 민중의 역사적 힘과 희망이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전망.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민중의 역사적 힘 또는 희망, 자, 미래에 관한 전망,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산의 모습들인데, 자, 이런 산의 모습들은 지금 네모친 부분, 폭발적이다, 그다음에 힘이 세다, 일어나고 있다, 상승적 이미지, 눈을 뜬다, 여기 상승적 이미지, 눈 뜬다, 새벽의 산, 희망의 산,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처리가 돼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처리가 돼 있는 자, 이런 어떤 역사적 질곡의 어떤 절망적 산의 모습과 자, 민중의 역사적 힘과 희망에 가득 찬 미래에 관한 어떤 전망, 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비를 보이고 있다. 자, 역사적 질곡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현실의 모습과 자, 앞으로의 어떤 희망과 자, 아니면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노래하고 있다는 어떤 산의 긍정적인 측면. 자, 이런 부분들의 대비를 통해서 황주 시인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느냐. 자, 독자들에게 자,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느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형식적 파괴라고 지금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는 우리가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의 시인데 형식을 파괴한 실험적인 시이다. 자, 실험적인 풍자시였다. 자, 실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어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시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풍자시라는 것은 당시 어떤 시대 현실을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풍자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당대의 시대 현실을 비판 또는 고발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당대의 어떤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시대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느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황주의 작품인데 광주에 있는 무등산. 자, 광주에 있는 무등산을 소재로 삼아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시다. 자,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 잘 역사 시간에 배워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광주를 본거지로 해서 자, 그런 어떤 억압과 또는 핍박 속에서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중들이 어떤 시위와 한 거, 자,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자, 그런 어떤 광주 정신과 민주화 투쟁이 어떤 시민 정신, 자, 이런 부분들을 무등산이라는 어떤 산을 통해서 조금 기리고자 했다, 또는 긍정적으로 그 정신을 평가하고자 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결부짓는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무등산을 제재로 하고 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무등산과 광주 무등산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밝은 미래, 그러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희생된 자, 광주 시민들의 어떤 삶을 기리고 또는 그 가치를 숭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고 또 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삶을 강조했고, 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 그런 광주 시민운동, 5.18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어떤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무등산을 통해 바라보는 어떤 밝은 미래, 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가치,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나열의 기법이 많이 쓰였다고 했는데, 자, 시행의 의도적 배열을 통해서 의도적인 배열이라는 것은 산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꼴로. 자, 그래서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의도적 배열을 통해서 산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시각적으로 형성한 부분 중요하고요.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열거법의 활용 중에 있었죠. 나열 또는 열거라고 했어요. 자, 그 무등산이 지니고 있는 산의 속성들을 열거 또는 나열함으로써 대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와 자, 가치를 제시하였다. 자, 무등산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 속성 중심에서 긍정적 속성 중심으로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부정적 속성에서 긍정적 속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다. 자,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했고, 자, 그러한 어떤 광주 시민운동의 가치를 무등산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자, 그럼 광주 시민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자, 그런 핍박과 자, 그런 어떤 고난의 어떤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고 그려나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어떤 측면을 노래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실험시인데, 자, 실험적인 시의 어떤 1번 문제를 우리가 보면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위 작품이 산의 모습을 형성하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배열함으로써 시 형태 자체가 산의 모양을 담도록 구성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배열하였고 시 형태 자체가 산의 모양을 띠도록 담도록 구성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내려와서 2번 문제. 자, 다음은 위 작품에 관한 설명인데 이를 바탕으로 위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지닌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해보자. 뭐 형태는 우리 기본적인 어떤 시 형태를 파괴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험적인 시라고 했고, 자, 그 형식이 자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 어떤 가치를 자 지금 제시했는데 그런 형식과 내용상이 어떤 긴밀한 연계성이 있느냐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서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부정적 속성에서 긍정적 속성으로의 변화가 보인다고 했었고, 자, 이 시의 제목인 무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등급이나 어떤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다. 자, 등급이나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제목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긴밀한 연계성을 띠느냐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는 시각적으로 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은 하산의 과정과 대응된다. 아, 산을 내려오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산의 과정이 대응된다. 자, 이 부분은 시인의 설명이 아니라 지필진의 어떤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산의 과정으로 봤을 때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들이 절망, 분노 등의 어떤 부정적 속성의 것에서 점차 희망, 평등과 같은 긍정적 속성의 진술들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죠. 절망, 분노의 부정적 속성에서 희망, 평등의 어떤 가치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수직의 위태로움으로부터 점차 수평적 안정을 회복해가는 하산의 과정과 대응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의 위태로움에서 수평적 안정을 회복한다. 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직의 위태로움에서 수평적 안정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자, 산의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변모하고 있는 또는 전환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형태와 내용상의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작품의 제목이 무등 역시 시 끝부분에 등장하는 어떤 평등의 가치라든가 또는 어머니 차별 없는 사랑과 같은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등산의 자,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또는 평등을 추구했던 그런 어떤 시민 정신 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정신과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가치, 또 사랑과 같은 내용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도화라는 무등이라는 어떤 시를 살펴봤는데 앞서 살펴본 산도화라는 시와 자, 무등이라는 시는 모두 산을 소재로 했고 어떤 자연적 속성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박모걸의 산도화 같은 경우는 물론 청록파의 어떤 시답게 자연 자체를 노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어떤 일제의 어떤 수탈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받던 역사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문인의 의지가 보였다면, 자, 우리 무등이라는 시에서는 근현대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 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자, 그런 어떤 시민 정신을 역사적 사건과 결부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자체만을 노래했다기보다는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여러분이 이 두 시를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흥보가라는 판소리 사설을 하나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미리 감상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감상을 하고 왔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흥보가라는 판소리 사설을 살펴볼 거예요. 자, 판소리 사설은 선생님이 설명을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청가를 예로 들었었던 것 같은데 1학년 때 흥보가도 마찬가지예요. 흥보가도
판소리 연행을 전제로 한 사설, 사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고, 자, 그 연행을 전제로 한 어떤 대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소리라는 것은 판과 소리의 어떤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판과 소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자,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창자가 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소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연행 전체를 우리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살펴보면 좋을 텐데, 자, 그런 어떤 창자가 창을 통해서 자, 그런 어떤 사설을 전달할 때 그때의 어떤 주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요소가 있냐면 창의 요소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장단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단은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까지 다양한 장단이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식으로 엮어나가는 어떤 부분들, 창자가 이야기식으로 나열하는 또는 엮어나가는 어떤 부분인 안일의 어떤 부분도 이 판소리 사설의 중요한 어떤 형식적 요소이다 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린 장단은 구슬프거나 굉장히 사건이 느리게 진행될 때 느린 장단이 사용되고, 빠른 장단은 사건이 급박한 전개나 아니면 나열과 열거의 어떤 기법이 쓰이는 또는 해학적인 어떤 우스꽝스러운 어떤 장면의 요소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흥보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된 조선 후기의 소설 흥보전 또는 흥부전을 여러분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만 살펴보면 흥부와 놀부가 있었는데 흥부가 형편이 어렵게 돼서 형네 집에 밥을 이제 아이들이 굶고 있어서 식량을 이제 얻으러 오니까 형님이 넣어줄 건 없다고 하면서 쫓아내죠. 그래서 형수님께서 이제 부엌에서 밥을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걱으로 뺨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흥부가 굉장히 어떤 처절한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새끼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흥부가 이제 잘 동요 매줘서 날려보내죠. 그랬더니 그 은혜를 갚고자 자, 박씨 하나를 물고 왔는데 그 박을 심었더니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서 흥부가 부자가 되고 그 부분을 또 형인 놀부가 봐서 제비새끼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또 날려보냈더니 또 다음에 박씨를 가져와서 또 심었죠. 그랬더니 그 박씨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던 게 아니라 도깨비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오물이라든가 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대상들이 나와서 흥분의 어떤 가족이 완전 패가망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런 복을 내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린다는 자 우리 어떤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 어떤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어떤 작품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방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판소리 사설의 어떤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가난 타령인데 흥분의 가족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식솔들이 많았기 때문에 굶주림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는 아내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가난 타령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가난 타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흥보 아들이 수모를 당하는 부분 자, 그리고 흥보 첫째가 박을 타는 장면 자, 그리고 쌀과 돈이 든 괴장이 나오는 장면 또는 흥보가 또 밥 타령을 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로 우리 교과서의 어떤 판소리 사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장단의 요소, 자 느린 장단과 빠른 장단의 요소, 그리고
창자가 이야기하듯 전개하는 안일의 어떤 요소들, 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가난 타령 안일이 자, 이야기하듯 전개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일이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판소리에서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창과 창 사이에서 어떤 긴장을 이완시키는,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해야겠죠.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나간다. 이야기하듯 전개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설을 엮어나가는 행위라는 것은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창자라는 것은 창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야기하듯 사건을 진술하는 부분이다. 창의 요소이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듯, 사설을 이야기하듯,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이런 부분은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안일이가 창과 또 다른 창과 창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사이에 위치하여 어떤 사건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창과 창 사이에 위치해서 그런 어떤 사건의 긴장감을 이완시킨다. 사건의 긴장을 이완한다. 라는 측면에서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설을 엮어나간다는 것은 이야기하듯 사건을 진술한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건을 진술하듯 하니까 이야기하듯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고 8월 추석 가절이라, 자, 그래서 추석이라는 명절이었는데, 추석이라는 명절에는 보통 수확의 계절이고, 그리고 그 수확한 핵곡식을 풍성하게 나누는 어떤 명절이죠. 자, 그런데 이 수학의 어떤 풍성한 명절에 흥분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제시가 됐어요. 자, 8월 추석 가절이다. 이 상황이 흥분의 어떤 가난의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죠. 보통 풍성한 어떤 명절에, 자, 이때 명절에만큼은 배불리 먹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월 추석 가절인데, 자, 다른 집에서는 뭐 하고 있대요? 술을 거른다, 뭐 떡을 친다, 자, 지지고 볶느라 피피, 이런 어떤 추석의 일반적인 풍경을 제시했는데 흥보네 집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놈의 냄새가 코간을 묻어내는데 흥보집은 맹랑하여 곤신풍이 들이부는지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아있다가 서름이 복받쳐 신세짓한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음식 준비는커녕 찬바람만 부는 흥보네의 어떤 궁핍한 어떤 상황을 제시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일에 이어서 창을 하는데 창에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까지 여러 장단이 존재한다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느린 장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슬픈 대목, 슬픈 대목 또는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는 대목, 이런 대목에 쓰인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진양조가 쓰였다는 것은 판소리 장단 가운데 가장 느린 장단이거든요. 구슬픈 장단이 구슬픈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장단 가운데 가장 느린 진양조인데 극적 전개가 느슨하고 서정적인 대목에서 좀 시적인 대목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장단 가운데 가장 느린 장단이고 사건 전개가 느슨하고 서정적인 시적인 대목에서 많이 쓰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가장 느리고 느슨하고 서정적인 대목. 자, 서정적인 대목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시적인 상황. 자,
자, 시적인 어떤 아름다운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에도 자, 이런 어떤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 장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용상 가난 타령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면의 요소, 서정적인 어떤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슬프고 굉장히 애잔하면서도 슬픈 장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이 가난이야.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 가난이 원수다라는 거예요. 자, 복이라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 고. 북도칠성님이 보옥 마련하셨느냐.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때 제 명과 수복을 미리 점지하였느냐. 어떤 사람 팔자조와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인연이 팔자. 인연 아는가 봐요. 인연이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왜 나만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몹쓸년이 팔자로구나. 자, 몹쓸년이 팔자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가난한 신세를 운명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요. 자, 몹쓸년이 팔자라는 것은 가난과 궁핍이 어떤 상황이죠. 궁핍의 현재 상황을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가난과 궁핍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을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흥부 마누라가 자신이 어떤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신이 가난한 신세를 뭐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한탄의 장면이 구슬프고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느린 장단으로 처리를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난한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원망의 요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요소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흥부 아들이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제시가 됐어요. 역시 안일이로 시작이 됐는데 이 안일이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창과 창 사이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진양조라는 창과 그리고 중모리장단이라는 창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과 창 사이에 위치해서 사건의 어떤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또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자가 이야기하듯 어떤 사설을 지금 나열하나 엮어나가나 볼게요. 이렇듯 울고 있을 적에 흥부 17째 아들 보세요. 자, 이렇게 식솔이 많았다는 거예요. 식솔이 17째 아들이 있을 만큼 가난했지만 굉장히 자식은 많았다. 식솔들, 딸린 식솔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흥부 부부가 자식들을 구원하고 먹여 살리는데 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7째 아들놈이 유혈, 피가 났다는 거야.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해주쇼. 송편 3개를 달래요. 추석이니까 한가위 명절이어서 송편 3개만 달라고 하는데 송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앞서서 가난 타령을 흥부 마누라가 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아들이 요구사항이에요. 송편 3개만 해달라. 명절이니까. 아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아니 이놈아 어째서 하필 떡을 3개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러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각주에 보시면 이 가래가 가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랑이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준다고 했었나 봐요. 자, 근데 그 송편을 안 줬나 봅니다. 자, 이 안일이 사설에 이어서 중모리 장단이 이어지는데 중모리 장단은 진양조 장단 다음으로 느린 장단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장단 가운데 진양조 다음으로 느린 장단입니다. 역시 구슬픈 장면이겠죠. 자, 사연을 담담히 서술하거나 서정적인 대목에서 역시 씁니다. 자, 이 부분이 진양조 장단과의 차이죠. 사연을 담담히 서술하거나 서정적인 대목에서 이 중모리 장단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을 담담히 진술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업저 기어나갈 적에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그 뒤에 놈 떨어져 또 앞에 와서고 담담 놈이 떨어져 와서 또 앞에 서고
한정없이 기어가자 하니 무릎이 모두 해지고 유혈이 낭자였기로 내가 욕설을 좀 하였더니 송편이라고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주니. 그러니까 흥부 17째 아들이 그 송편을 좀 얻어먹겠다고 가랑이 사이로 이제 굴욕을 이제 견뎌내면서 기어갔는데 또 기어가니까 또 한 놈이 와서 또 이제 가랑이를 벌리고 또 기어가니까 또 한 놈이 또 앞에 와서 가랑이를 벌리니까 끝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릎은 까지고 또 피도 나고 하는 상황에서 또 약속은 지켰는데 송편은 주지 않으니까 이 17째 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 굴욕을 당한 장면입니다. 송편 3개만 하여 주면 1개는 입에 물고 2개는 양손에 갈라쥐고 조롱하여 가면서 먹을라요 라고 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보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편 3개만 달라고 한 이유가 드러나고요. 흥보마누라 기가 막혀서 목이 메어 하는 말이 내 자식아 쯔쯔쯔쯔 무엇하러 나갔더냐 천하 몹쓸 애들이지 못 먹이는 이 어미는 일총간장 다 녹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리 몹시 하더란 말이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우지를 마라 라고 해서 아들이 어떤 그런 굴욕을 당한 상황을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한 심정을 느낀 어떤 부분이라고 해서 속상해하는 장면이죠. 엄마로서 굉장히 뭐 아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왔는데 당연히 속상해하겠죠. 그래서 17째 아들이 송편을 얻어먹으려다가 매만 맞고 들어와서 속이 상한 어떤 흥보 마누라이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은 흥보가 첫째 박을 타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제 박을 탔다는 것은 아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줄거리를 간략히 언급했듯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제비새끼 다리를 동여매어서 날려보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박씨를 물고 왔다는 거죠. 그 박씨를 심었는데 박이 열려서 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흥보 첫째가 박을 타는 장면을 또 아내리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자, 사설하듯 엮어가는 장면이라고 했죠. 자, 이때 흥보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근히 취해가지고 집안을 들어와 보니 자기 마누라가 울거늘 여보 이게 웬일이오 배고픈 걸 하늘 내가지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고 늘어앉아 한평생 하고라도 울어보지만은 나 안 보기 창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찌 뭘 울음을 운단 말이오.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박이니 박이나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히 살아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흥부 마누라가 울고 있으니까 배고파서 박이라도 타서 좀 허기를 달래고 박은 부잣집에 팔아서 또 생계를 이어나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지만 어떤 굉장히 주변이 어떤 이목을 살피는 흥보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박을 타자라고 했어요. 박속은 끓여 먹고 박을 타는 이유죠. 그 다음에 바가지는 부잣집 팔아다 목숨을 보명하자 라고 했습니다. 박속은 끓여 먹고 목숨을 지키자. 그래서 박을 타는 이유도 제시를 했습니다. 흥보네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탈 때 톱을 빌려가지고 이제 박을 타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진양조로 굉장히 이제 느리게 구슬픈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다. 가장 느린 장단이라고 했죠. 자, 이어지는데 어떤 장면이 이어지나 볼게요.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어여우루 톱질이구나 라고 해서 톱질을 시작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고요. 몹쓸 놈이 팔자로구나 원수놈이 가난이로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한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여 박을 타고 먹고 사느냐 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궁핍한 신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한 장면. 한탄하고 원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탄 또는 원망도 맞습니다. 자, 원망하면서 계속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에어를 당겨줘 이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거라 평생의 밥이 포안이로구나. 평생에 밥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흥분의 가족이 항상 굶주림에 시달려왔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밥 한 통에 담긴 의미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흥분의 어떤 소망을 드러낸 부분. 자, 계속 보면 시르렁 시르렁 담궈주오 톱질이야. 으허 시르렁 실근 담궈주오 톱질이야. 여보소 마누라 톱소리를 맞아주오. 톱소리를 내가 맞자 해도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정 복부거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여우로 담궈주오. 시르르르르르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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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건 시르렁 실건 담그여라. 톱질이야. 큰 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또 나오죠? 똑같은 부분이. 자,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 자, 아까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에어루 톱질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슬프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나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박을 타는 장면을 가장 느린 장단으로는 진양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장 빠른 장단으로 전환을 해요. 아까 가장 빠른 장단은 사건이 급박한 진행 또는 나열과 열거의 어떤 기법 또는 우스꽝스럽게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매우 빠른 장단인데 어떤 일이 빠르게 벌어지는 대목에서 흔히 쓰인다. 어떤 일이 빠르게 벌어지는 대목에서 흔히 쓰인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죠. 자, 계속 이어지는 대목 보면 실건 실건 당겨라.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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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박을 타는 모습을 빠르게 표현해서 긴장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박을 타는 모습을 빠르게 표현했고 긴장감과 동시에 기대감을 어떤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빠르게 표현했고 긴장감과 동시에 기대감을 표출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른 장단이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 장면은 쌀과 돈이 든 괴짝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배만 허기진 배만 좀 달래보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쌀과 돈이 나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어떤 흥보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 가장 흥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자, 그 장면이 제시가 되는데 아내리가 이어집니다. 자, 어떤 사설을 엮어나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을 딱 타보니 박속이 탱 비었거든. 박속이 텅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장면이 나오고요. 자, 이어서 흥보가 말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속은 싹 긁어다 먹고 아유 남의 조상꾀 훔쳐 넣어놨구나. 자, 박속에 먹을 건 없고 조상꾀, 괴 비슷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괴가 하나 들어있는데 어떤 괴짝이었는지 여러분이 짐작이 가죠. 흥보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영감 괴뚜껑 위인가 뭔 글씨가 쓰여있어. 흥보 보더니 박흥보씨 개탁이라고 있어요. 박흥보씨가 한번 열어봐라라는 겁니다. 각주를 볼까요? 아까 뭐 계란에도 유골이라는 부분은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인데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개탁이라는 것은 뜯어보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오. 열어봤다가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만일 굳은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이냐 라고 해서 흥보의 어떤 성향 자체가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한 성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흥보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데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열어봅니다. 자, 근게 한번 열어버리시오. 그러면 열어볼까? 흥보가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이 들고 또 한 괴를 딱 열고 본게 거기는 그냥 돈이 하나 가득 들었는데 괴 뚜껑 속에다가 쌀은 평생을 두고 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무궁짐이라 쓰였으며 또 돈괴에도 평생을 두고 꺼내서 써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지선이라고 하였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 붓기 시작하는데 라고 해서 쌀을 평생 먹어도 줄지 않고 돈을 평생 꺼내 써도 역시 줄지 않는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흥보의 어떤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짝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괴짝의 내용물은 줄지 않는 쌀과 돈이었다. 줄지 않는 쌀과 돈이 들어있었다 라고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빠른 장단이 이어져요. 자, 흥보가 좋아라고 괴의 두 짝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쌀과 돈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떨고 보면 도로 수북
떨어붙고 나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기쁨과 자 그리고 어떤 환희 장면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흥부의 심정이 줄지 않는 쌀과 돈이 나와서 기뻐하는 어떤 장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탄박에서 쌀과 돈이 든 배짱이 나온 장면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흥보 밥타령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둬야 할 부분은 장단이 어떤 성격, 자 느린 장단과 빠른 장단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자 그리고 안일이의 어떤 개념, 자 그리고 안일이는 창과 창 사이에서 위치에서 긴장을 완화한다.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각 장면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흥보 밥타령 이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